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연락도 없이 불쑥 밤 10시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왈 공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제가 그랬습니다. 국토위원장 문제와 내년도 공천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왜 영향이 없냐고 하더군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버티는 와중에 나는 사퇴할 수 없다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눌러 앉으시겠다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겁박인가요? 협박인가요? 2년은 즐기고 즐긴데 박순자 의원, 새누리당 의원으로 있다가 탄핵 국면 당시 지금의 바른미래당인 바른정당에 합류. 어떻게든 새누리당에 남아 무너진 보스를 바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 당은 부패한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 저 하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낮고 당의 미래가 안 보이자 집단 탈당 당시 선언문을 읽은 사람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바로 홍문표 의원. 박순자 의원은 그런데 지금 홍문표 의원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들은 바 없다며 홍문표 의원과의 교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관행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이러는 이유는 한 가지, 국토교통위원장 자리가 갖는 의미 때문.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알짜로 통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원칙적으로 임기가 2년입니다. 하지만 이거 서로 하겠다고 나서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 2년을 반으로 나눠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관례가 돼버렸습니다. 그만두라는 나경원, 그만둘 수 없다는 박순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텨온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나경원과 박순자의 질긴 인연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이던 2004년 이른바 환생경제연극에서 열연을 펼쳤던 것. 폭력 남편 노가리를 비난하는 역할을 맡았던 부녀회장 역의 박순자. 걔 남편이 죄다 말아먹었댄다. 어디 뭐가 잘났다고 그뿐이냐? 허구한 날 슬퍼 마시고 두들겨 패고 가재덕을 확 때려부시고 그뿐이냐?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아이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가재로 태어났으면 해야지. 연극에서 노가리의 아들인 경제는 죽고 말았는데 서럽게 우는 경제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은 나경원. 경제 죽은 거 우리 모두 책임이라고요. 안돼! 경제야! 가지마! 가지마! 아따 그 정말 떼서리로 청성을 떨고 앉았네. 경제 그만하소. 경제 하나 죽은 거가 얘기야 난리야 난리는. 그러다가 경제가 살아나자 경제의 여자친구 나경원. 경제가 살아났어요! 안팎으로 솟아난 자유한국당, 환생할까?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이젠 바랜 기억뿐일지라도 오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노을의 만약에 말야였습니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유튜브 생방송에 잠시 오류가 생겨서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폭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하간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자, KBS 1라디오 혹은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다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오전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을 공동으로 제출함에 따라 29일 오후 2시에 제370회 국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했고, 오 원내대표도 필요 조건에 맞는 추경안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해서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살리려면 추가 경정 예산안과 국회 차원의 일본 경제보복 조치 철회 결의안이 반드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유지키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교육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강요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귀에 쏙 밤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면서 인권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1992년 국제사회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죠. 나와 같은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네, 이제 할머니는 떠나고 안 계시지만 그 뜻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김복동 할머니의 다큐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8년 동안 할머니의 일상을 기록한 분입니다. 시대의 기록자 김정환 미디어몽고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 처음 출연하신 거 아닙니까? 아, 네, 처음 네. 출연하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영화 제작 때문에 네. 다른 현장을 못 나가고 네, 그거에는 전념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방송은 네. 오랜만이다. 네. 모든 방송을 통틀어 오랜만에 나오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정환 PD, 김정환 대표. 미디어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네. 사실 유튜브로서 혹은 이런 유튜브죠. 예. 이런 시대의 현장을 기록하고 또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하는 비디오 저널리스트로서는 거의 뭐 시초 아닙니까? 네, 제가 그 2005년 때부터 이제 그 황국석 박사 줄기세포 논란 때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휴대폰에 처음 이제 카메라 기능이 생겼을 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이제 그 알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5년 됐나? 1인 저널리스트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견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생각 없이 우연찮게 어떻게 그래요? 선구자나 다름없는 일들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김복동 할머니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2011년도에 네. 그때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차 수요 집회를 앞두고 그 기사를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네. 근데 할머니께서 이제 타고 다니시는 그 승합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정대협에서 그 자동차 회사에 이제 협조 요청을 공문을 보내서 좀 협찬을 해달라 했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왜 할머니들 다니는 걸 이걸 이제 고절을 하지 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가 이제 그 모금을 해서 그냥 승합차를 해드리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중고 승합차를 이제 하려고 SNS에 이제 모금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돈이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네. 그때 지금 그 뉴스타파에 있는 박대웅 기자님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풀 옵션에 희망 승합차로 사드리고 남은 건 할머니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너무 이제 집도 낡으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전세 자금으로 이제 마련해 드리고 그걸 인연으로 해서 2011년부터 8년간 이제 할머니하고 인연이 시작됐죠. 그러네요. 이 지근거리에서 김복동 할머니와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김복동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냥 그 딱 뭐라고 해야 되지? 할머니들의 상징이었죠. 상징. 네, 그 일본군 송로의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징이었고 어딜 가거나 그 기둥이셨어요. 네, 기둥이셨고 또 언제나 강인했고, 저 강한 모습. 근데 그리고 때 이제 저를 만날 때면, 그럴 때는 또 강인한 모습을 이제 또 내려놓고 할머니의 모습으로, 저를 진짜 손주 대하듯 내 손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주처럼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네, 그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 중에서 유난히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 할머니께서 이제 그 한일 합의 졸속 합의 이후에 그때 외교부 차관이 그 왔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호통 치시고 이제 설명하러 합의했다고 설명하러 왔을 때 할머니께서 그 호통 치시고 나서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갔을 때 같이 2층에 할머니 방으로 이제 모시고 가면서 제가 그 여쭤봤어요. 할머니 이렇게 싸워오면서 너무 힘드신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고 어떻게 태어났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우리 김정한 대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되고 싶다고 엄마가 돼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아이 낳고 막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요. 김정한 대표께서는 김복동 할머니뿐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기록해 오셨어요.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그렇게 함께 지내신 겁니까? 뭐 함께 지낸 건 아니고 그냥 그 뭐 수요 집회 있거나 할머니들 제도권 언론들이 그 할머니들 소식 같은 건 잘 전하지 않거든요. 막 그냥 이슈 있을 때만 와가지고 그렇죠.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하고 그리고 딱 그 저는 이제 다른 게 그 일본 정부의 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많은 분들이 분노는 해요. 일본 정부에 분노하는데 정작 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하려고 처음부터 사실 그 여쭙는 것도 우리가 참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건데 이거 뭐 참 생각 없이 말했다가 이게 도리어 또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할머니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들을 많이 또 이제
기록했단 말이죠. 네, 기록하고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렸죠. 네. 자, 지금 일본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할머니들 한두 분씩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21분 정도만 생존해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자, 지금 일본 정부의 이런 성노예제 관련해서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일본 정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제 사과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사과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 성노예제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한 겁니까? 아,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왜 사과를 인정 안 했는데? 아니 뭐 그 옛날 공유다마나 그 협정 때 뭐 그걸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마음의 해가지고 상처를 느껴서 이런 거죠. 자기들의 하는데, 범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는 게 뭐 사과했니 어쩌니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항상 자기네들끼리 하고 당사자들은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할머니들께서 항상 그래요. 일본에서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지 우리는 듣지를 못했는데 우리한테 직접 했냐고 막 그렇게 듣지 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직접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사과고 그러면 할머니들께서 이제 당연히 용서해 드리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분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과를 원하셨냐면 뭐 직접 오지 않고 그냥 그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가 그냥 기자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다. 그걸 인정하고 인정을 하고 그 뭐 용서해달라. 그 한마디만 하면 그걸 당연히 이제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직접 오지 않아도. 그걸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그 입에서 직접 많은 분들이 볼. 역사의 기록으로서. 근데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디에서 공개적으로 뭐 그 발언이나 그게 이제 나온 게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화면상으로나 뭐 육성으로나 뭐 녹취로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할머니들께서는 믿질 않는 거죠. 이제 할머니들께서 그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를 명시적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거기에 그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또 약속하고 미래에 또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과거 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2015년 위안부 졸속 합의 당시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크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의 합의는 화해치유재단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걸로 이제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뭐 지원금을 이제 나눠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네. 그거 같은 경우도 그 합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피해 당사자들은 그때 한 명도 몰랐어요. 그 합의 봤다는 걸. 뭐 정부 간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합의 보고 그 결과만 이제 통보해주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주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할머니들께서 그 합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격려하셨고, 그때 상황이 진짜 심각했었죠.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외교부 차관 왔을 때 호통치는 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화면에서 봤을 텐데 그럴 정도로 이제 그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뭐 가슴에 두 번 못을 박았다. 알겠습니다. 자, 행복한 일상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마음을 담아 사과란 얘기겠죠. 마음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정의로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라는 뜻. 그 뜻을 우리가 또 직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8월 8일에 영화 김복동이 개봉합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 대표께서 하신 역할이 뭡니까? 저는 이제 그 8년 동안 찍어놓은 그 작품을 그 영상들을 이제 어마어마한 분량일 텐데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정리하고 뭐 영화 그 할머니께서 걸어왔던 그 아무튼 그 발자취를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촬영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촬영도 하고. 어떻게 임종 장면도 촬영했습니까? 네, 아니 그 곁에서 다 지켜보고 촬영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고. 유언도 좀 담으신 게 있나요? 네네. 어떤 유언이었습니까?
그냥 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런 유언보다도 그 항상 그 임종하기 이제 뭐 일주일 전부터 네. 계속 하셨던 말씀이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네, 그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인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서 이제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를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그 말씀을 이제 해드리려고 네. 그런 그 책임 때문에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더 살고 싶다고 그 말씀을 아이고, 계속 예. 하셨어요. 예. 그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눈물을 보이셨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영화 김복동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 영화의 수익 전액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그분들과 그분들의 문제 해결에 쓰인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 뭐 제작진이 뭐 가져가는 돈은 1푼도 없거든요. 네, 1푼도 네, 없어요. 그래서 네. 제작할 때부터 저희 사비를 들여서 제작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그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화나신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영화 김복동을 또 많이들 관람하시면은 또 일본에게 또 경고의 표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대표 미디어 몽고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1년 동안 그 현장에 못 나갔었거든요. 네. 영화 제작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8월 15일 할머니들께서 광복절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네. 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네. 예. 근데 그 제가 그때까지는 이제 8월 8일 날 개봉이니까 8월 15일까지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뭐 홍보할 수단도 뭐 SNS나 아니면 뭐 별로 없거든요. 네. 좀 많이 경제 좀 열악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홍보도 해주고 네,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광복절 이후에 다시 이제 저는 미디어 몽구로 돌아와서 현장에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대 정직한 기록자. 뭐 이런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미디어 몽고 김정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고속도로는 퇴근길 교통량도 많은 데다가 사고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금호분기점 부근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로 남사에서 동탄 부근, 또 기흥에서 수원, 죽전 휴게소에서 판교 일대, 달랜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부근과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밀리고요. 또 천안에서 목천 부근, 다시 옥산 부근, 회덕 일대도 각각 정체입니다. 이후로 금호분기점에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됐는데요. 아직 여파 때문에 2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천터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7원 분기점 진출 램프입니다.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진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되도록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더 낫겠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는 옥과 부근 1차로 화물차 추돌 사고 있고요. 또 이후로 내정산 부근 2차로와 갓길 막고도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최스트라다무스, 줄여서 최무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네. 대리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용디가 앉는 그 자리에 그래요?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앉아서 아이고. 일주일 하니까 좋더만요. 제가 오며가며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마지막 방송인데 네. 일주일 대타였으니까 예. 제 알박기를 하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알바끼 하셨어요? 내년 오태훈 앵커가 휴가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로징을 했죠.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또 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태훈 아나운서 잘 쉬고 오시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걱정 없이 맡기고 갈 수 있겠네요. 용디도 휴가 가세요? 네? 저요? 네, 아, 대타 저희는 전문 진행자가 있으니까 휴가 가세요.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예. 못 가죠. 예. 자, 의석 전쟁. 지금 현재 각 당의 의석 수부터 한번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변동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당 128석, 네. 2당 자유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네.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8석. 예. 전체는 300에서 3석 빠졌습니다. 네. 297석. 뭐 이 마당이 또 재보선을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총선이니까 네. 내년 4월에 297석으로 해가지고 쭉 가겠네요. 네. 예.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줄 예. 수는 있죠. 네.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아이고 호재가 좀처럼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돌아온 박순자, 눈물 흘린 김성태. 땡. 왜요? 이건 잘못 붙였어요. 왜요? 돌아온 박순자, 눈물 흘린 김성태에서 네. 자, 김성태 의원 문제는 빼고요. 네. 돌아온이 아니라 돌아간. 박순자 의원은 지금 당원권 징계 6개월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갔고 예. 그럼 누가 왔느냐? 예. 김순례 의원이 돌아왔죠. 김순례 의원이 돌아왔네요. 그래서 간순이 있고 온순이 있어서 생순, 사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네. 예. 그 두 분이 지금 돌아가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지금 박순자 의원은 나경원 리더십에 아주 강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폭로를 했어요. 네. 정론관을 40분 넘게 썼어요, 혼자. 그래서 뭐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줄 네. 서서 이게 빨리 끝내라고. 통상 한 10분 하고 그냥 15분 정도가 통내고 예. 많이 쓰면 25분이에요. 15분 발표하고 10분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네. 그런데 이제 혼자서 37분 얘기하고 40분 이상 썼는데 그 내용인즉 폭로였습니다. 예. 지난 5일 밤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경원 대표가 약속도 없이 밤 10시에 쓱 들어왔다. 네. 귀신인 줄 알았다. 깜짝 이런 표현을 놀랐다고. 썼어요. 예. 근데 와서 사퇴하라. 뭐냐? 이 국회 국토위원장직에 있거든요. 네. 사퇴하라고 종용을 하면서 거부하면 공천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원리 원칙대로 주장을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전임 여기서 김성태 의원이 등장합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임기를 1년씩 나누기로 한 게 아니라 경선을 했기 때문에 네. 내 임기는 2년이라 보장받아야 되는데 나 원내대표가 나를 그냥 밀어냈다. 이런 취지의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2년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와서 지난해 12월 이후에 그때도 인수인계를 잘 하세요. 임기 2년 보장됩니다. 네. 했는데 답 없이 이번에 1년을 하고 지금 이제 홍문표 의원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순자 의원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 포석인데 네.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만 공천이 잘 안 되면 우리공화당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럼 이게 또 보수 정당 간 변동수가 생겨요. 근데 박순자 의원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 사실상 이제 바른미래당도 있지만은 바른미래당 한번 갔다 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공화당 가기에는 너무 삼선 의원이고요. 아니 사실은 바른정당으로 갔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막 비판하면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친박 정당을 자임하는 쉽지 않죠. 우리공화당으로 간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당선. 네, 그 전에 공천이 중요하다. 그럼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보세요. 돌아온 김순례 의원은 왜 당원권 3개월 정지를 받았죠? 이 5.18 관련 망언 아닙니까? 5.18 국가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국민들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박순자 의원은 왜 6개월 2배를 더 받았느냐 징계를.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괘씸죄가 좀 섞인 겁니까? 괘씸죄 아닙니까? 그냥 이 사유 자체가 아니 다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얘기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평소 주장이 뭐예요? 우리가 뭐 추경 거수기냐? 국회의원들을 뭘로 보느냐? 이렇게 여당에는 쓴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 당 지도부의 말을 안 따르네. 그럼 당원권 6개월 정지.
이건 좀 이제 명분이 이상하지 않나. 예. 망언도 3개월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박순자 의원이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떠나갔고요. 네네. 이 김순례 의원은 돌아와서 전 사과를 하나 봤더니 사과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과는 최소한 했구나 그랬는데 네. 공식 석상 최고위원회에 돌아와서는 네. 당을 위해 이 한 번 바치겠다. 네. 충성 선언을 하고 예. 백브리핑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회의장 밖에서 아유 뭐 저 5.18 관련 유공자들에게는 죄송함을 표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얘기가 전 딱 맞다고 본 것이 네. 망언만 남고 예. 징계는 쓰러졌다.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 오르겠어요? 낮아지겠어요? 호재는 없어요. 호재가 아니라 악재예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귀순 거순. 예. 자, 순자 의원은 예. 지금 이제 가시고 예. 지금 순례 의원은 돌아오셨는데 이거는 악재다. 네. 이렇게 이제 평해 봅니다.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도 악재죠. 악재죠. 이거는. 네. 그 이제 검찰청 앞에서 남부지검 앞에서 이진 시위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는데, 근데 뭐 기자들이 거기서 또 물어보기도 했지만은 뭔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어가지고 설득력이 없었고 지나가던 택시 기사분이 오히려 네. 항의를 했죠. 네. 국회의원이면 당당하게 예. 재판에 임해라. 예. 여기서 왜 이러시느냐. 예. 그러니까 눈물도 흘렸고 한데 네. 이 오히려 김성태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제 언론 탓을 또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우호적으로 다뤄주지 않았다. 어쩌면 이게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런 좀 섭섭함, 뭐 억울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1인 시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왔어요, 보니까. 아니 이렇게 큰 피켓을 혼자 들고 계셨는데 네. 이렇게 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네. 저 무거운 걸 손가락 힘이 좋으시다 그랬더니 밑에서 이렇게 아, 이 보좌관들이 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이야기가 돼서 그 두 명이 최소한 그럼 1인 시위가 아니라 3인 시위가 3인 시위라고 아닌가. 해야 이거는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또 이제 회자가 SNS에 됐습니다만 어쨌든 문제 말씀하신 대로 1인 시위든 다수 시위든 공감을 얻었으면 네. 이게 찬반 여론이 반반 될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좀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그 이 불구속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혐의는 뇌물 혐의예요. 예. 여기서 업무 방해하고 직권남용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김성태 의원이 직접 개입됐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국감 증언으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아주고 네. 대신 딸의 채용을 주고받은 거래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뇌물 혐의의 핵심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여기서 뭐 무죄 무혐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은 악재임은 분명하죠. 일단 이걸 뭐 무죄로 받기 위해서 김성태 의원이 이제 소송에 전념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지금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급박하겠죠. 그 심경이 급박한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네.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이다. 야당 의원을 총선에서 네. 결국은 이제 이 점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폄훼하기 위한 뭔가 이제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정치 수사 아니냐, 네. 정치 기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시위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전 의원이거든요. 맞아요. 예. 진성준 전 의원이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렇죠. 문 대통령이 측근을 국회에 무혈 입성시키려고 맞습니다. 저렇게 나를 무리하게 기소시켰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네. 또 어찌 보면 그런 프레임을 이제 지금 자신의 어떤 지금 분리하면서 역공으로 치고 나와서 이건 네.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 있으나 네.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메시지를 내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려면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굉장히 무고하다면 많아요. 당당하게 임해야죠. 채용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이 석연치 않은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 현상이 발생했다. 여러 가지 해명을 이미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확인된 바는 원서를 안 냈는데 네. 이게 로또를 안 샀는데 당첨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해명해야죠. 예. 어떻게든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 딸이 아니면은 불가능했을 일들 아니냐 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 본인이 사실은 한국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신데 네. KT에서 이제 노조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연들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주고받기 아니냐라는 이제 정황이에요. 네. 지금 이제 뇌물 혐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지금 다 보세요. 지금 뭐 이재명 경기지사나 여당의 광역자치단체장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나 예. 다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구속됐다 풀려나서 보석으로 네. 지금 또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법 앞에. 이건 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꾸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당 인사도 수사받고 필요하면 구속 기소도 되고 불구속 기소도 된다. 예. 재판에서 다투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위 자체는 제가 보기엔 득점을 하기보다는 실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른미래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회의장 앞에서 충돌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학규 지금 대표가 당권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학규 대표는 이제 일전에 했던 말을 한번 번복을 하셨어요. 뭐냐면 추석 민심이 네. 우리 바른미래당 지지율 2자릿수를 찍지 못하면 그때 내가 사퇴하마. 사퇴 후가 계속 나왔잖아요. 만약에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본인의 이야기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혹시 나오는 게 아닌지. 추석 한 달 남았어요. 내년 추석을 얘기한 거. 총선 이후에 내가 올해 추석이라고 한 적은 없다. 괜찮다. 그 전략을 좀 어드바이스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예. 자 추석 때 2자릿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요?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 이미 2자릿수 공약 일종의 그거는 본인 스스로 폐기를 하셨고 네. 왜냐하면 혁신위하고 지금 이제 세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네. 혁신위원장도 지금 그만뒀고 혁신위원들이 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당이 붕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 내는 또 지금 이제 반손학규 위원들도 이제 한 무리가 있고 네. 지금 격돌 상황인데 이것을 저는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타개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당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분당으로 갈 수 있죠. 분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지금 상황이 한지붕 두 가족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사실은 각자의 길을 가야 마땅한데 그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뭔지. 네. 지금 이 황교안 대표가 얘기할 때도 5당 말고 3당 대표 모이십시다. 그런데 결국 이제 5당 대표가 대통령과 이제 모임을 했죠. 네. 그랬는데 그 바른미래당이 지금 어쨌든 아까 의석 말씀드렸지만 20석 이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고 네. 여기서 참 이게 이 단물의 유혹 이게 이제 국고 보조금이죠. 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것보다는 의견이 다르지만 함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이 이면으로 전 해석을 해보는데 네. 깨지기도 쉽지 않은데 안 깨져도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내년 총선에 원내교섭단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당내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야기 좀 짧게 해주세요. 쪼개지고 있죠. 쪼개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쪼개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중도개혁파와 진보개혁파로 쪼개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동영 대표 현재 대표 그만두시오라는 이제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네. 정동영 대표는 진보개혁으로 가야 한다. 정의당 등등등과 다 연대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 그 여기에 대해서 반대파는 누구냐? 박지원 의원이 반대파인데 정동영 대표는 박지원 대표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다. 네. 꼭 찍었지만 이 반대 그룹의 대표는 지금 유성엽 의원이에요. 그래서 연대 회의를 만들어서 정동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네. 주장인데 네. 지금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중도개혁과 진보개혁은 지금 진보개혁 정동영 대표에게 좌클릭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서로 지금 정치적인 노선과 사상이 다른 거예요. 같이 하기 어렵죠. 네. 깨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 예측 결과. 자, 더불어민주당 네. 윤석열 총장 임명, 네. 조국 수석 교체, 네. 전 수석이 됐습니다. 예. 뭐 8월에 법무부 장관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석 올라갔습니다. 141석. 141석. 네, 지난주에 140석이었거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제가 좀 후하게 덤을 들여서 네. 87석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아까 지금 뭐 귀순, 거순 그리고 여러 가지 나경원 대표 리더십 등등 이 김성태 대표 이제 1인 시위 실점했다. 네, 3석이 낮아졌습니다. 85석입니다. 85석. 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호시탐탐 그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더 가져가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되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0 의석전쟁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시국이니만큼 그 이야기들이 모두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예. 이 판국에도 허튼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러면 허튼 소리한 오늘의 주인공들 바로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그러시죠. 먼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입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이게 내용 중에 방송에 부적합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좀 순화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예.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미친 땡땡 일본 놈들아. 그건 그렇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근처 영공을 침범했는데 일본 놈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왔다고 발광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한 문재인 대통령. 그대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선대인께서 친일파였다고 하던데 한나라 대통령이나 되는 분께서 그러시면 되겠는가?라고 24일 본인 SNS에 올리셨습니다. 아직 당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저는 음주가 좀 의심됩니다. 음주가 의심된다? 네. 음주하고 이렇게 SNS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이불킥을 차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이불킥.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그러니까 앞에 말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자기네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일본 측 반응에 대한 비난이고요. 그 뒷말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강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 있고 정색하면 또 우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훈련 중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면 두 나라에게 엄중 항의해야 할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 이게 좀 살포시 무시하면 될 일인데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가 발진해서 경보 사격까지 했다는 건 독도 상공을 우리가 시려 지배하고 있다는 아주 명징한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본이 칭얼댄다고 말을 보태면 이게 같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2011년에도 그 우리 민항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일본 정부가 비슷한 항의를 했었는데 당시 우리 정부도 그 너희 측의 주장을 너희 측의 그 항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일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최근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이고 일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어떻게 봐도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본한테 이렇게 말싸움을 걸고 특히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는 설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야말로 아주 묵직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는 이런 자세에서 또 보여줄 메시지들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말 외에도 지난 24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한 민경욱 대변인.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그 경제 보복 국면에서 친일, 토착 외구 프레임에 이게 말리면서 이것을 좀 탈출하고 싶어서 좀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게 토착 외구다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거는 이게 뭐 과거에 누가 친일 행위를 했더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의 친일 행각에 대한 그 분노인 건데 이 상황에서 자꾸 그 누구네 아버지가 뭐 친일 행위를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그 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좀 본인들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간 인물평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누굽니까? 다음은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김성도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폭언입니까? 이 폭언에도 공교롭게도 또 일본과 관련된 또 폭언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센진 이것들은 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영혼에 썩은 내가 난다. 자폐야. 뭐 이런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조센진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을 그 비하해서 일컫는 그렇죠. 일본식 표현 아닙니까? 요즘 이럴 때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또 이런 증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인처럼 대했다. 그러니까 김 교수의 조교로 일했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김 교수가 주말에 강의를 하러 가는 중인데 차에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면서 전화로 길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자기를 인간 내비게이션 노릇을 해야 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이건 뭐 가혹행위에 가까운 일인 것 같고요. 또 도서관에서 한 번에 책 45권을 빌려서 가져와라. 이런 좀 가혹한 지시를 내리고 그것에 잘 따르지 못할 경우에 폭언을 일삼아서 이 조교분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갑질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맞습니다. 예. 그 김성도 교수 입장은 뭡니까? 일부 패륜적인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앞으로 유념하겠다라고 대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폭언을 해놓고 그걸 이제 고발하는 제자들을 상대로 너희가 패륜하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게 참 알쏭달쏭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성도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분이 지금 직위 해제 상태인데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본인이 갈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9차례에 걸쳐서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더 놀라운 건 이런 폭언을 한 김성도 교수가 네.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언어학 권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저렇게 좀 저열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 언어학이 아니라 좀 초등학교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간 인물평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누굽니까? 이번에는 침 뱉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난 6일 날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에서 남성 4명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었어요. 그걸 제재하던 시민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에 이분들이 일본말로 초랑폐하 만세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보고 이들을 검거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경찰서 앞에서 찍은 사진을 아주 자랑스럽게 인증하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이제 뭐 한숨만 나오네요. 네. 예.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래도 청년들의 잘못도 있지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도록 놔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면서 처벌하기보다는 사과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이 그 청년들 중에 일부가 나는 사과 못하겠다라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바에 벌금을 내겠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게 20일 가까이를 벌금을 내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에 지난 25일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사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막상 수사가 진행되니까 뭐 처벌이 두려웠겠죠. 가서 결국 사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벌금이 걱정돼서 그런가? 이 저는 사과의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20일을 버티다가 사과할 것이 아니라 본인 실수를 즉각 인정하고 가서 사죄를 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날 그 성노예 피해자 이소선 할머니는 그래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니까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참 마음으로 쉽게 용서가 되지 않네요. 아니 이런 엽기행각을 아주 버젓이 다니는 걸 보니까 이분들은 나이를 어떻게 먹었나 싶어요. 이게 일간 베스트 유저들의 엽기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뭐 대표적으로 2014년에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 투쟁을 할 때 그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네. 그분들에게 지난달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치킨 뜯을 때는 굉장히 좀 즐거워 보였는데 인생은 실전이거든요. 일베에서 자기들끼리 좀 낄낄거리며 노는 게 당장은 좀 즐거울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야 내가 소녀상에 침 뱉은 사람이다. 내가 폭식 투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폭식 투쟁한 사람에 대한 그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발이 지난달에 막 돼서 네. 이제 뭐 경찰의 아주 엄정한 수사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들으시고 김미선님 도서관 책 최대 10권까지 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45권을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학생에게 하는지 뒷목 잡게 하네요 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강길님 친일들이 엄청나게 사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자기가 이제 친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커밍아웃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6461번 쓰시는 분, 3월에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 반민특위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반민특위는 재헌 의원이 만든 친일파 처벌 특별법입니다. 역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 사람들이 친일을 의심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비 피해 없도록 또 그리고 빗길 안전운전 유념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